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장관님 또 말씀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이런 거 한번 공유하자고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생각한 건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 NTV인가 어디서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응? 프로.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그 주인공 남녀가 한 사람은 이제 이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가는 자기의 이제 애인, 응? 애인을 이제 보내면서 이 사람은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고 그 애인은 이제 그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또 이 젊은 분들이 꼭 그때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이 새벽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는 좀 마지막에 못 봤어요. 이 작성하는 바람에 한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 그 해방이 되면서 만났다는 게 장면을 나온다 그러대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취지는 그런 마음을 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파키스탄에 3년 이제 제가 72세까지 대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 이제 한 사건은 2015년 5월에 헬리콥터가 추락했는데 거기 원래 제가 원래 가기로 돼 있었어요. 안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정말 무사히 귀환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 뵈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한 20명 대사가 갔는데 한 7, 8명 대사가 돌아가시고 부인도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제가 타려고 했던 헬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6년 돌아오면서 이게 뭔가 서울 가서 할 일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뭐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노동당 청사를 처음 갔어요. 평양 릉나도에서 경기장 연설을 또 했어요. 9월 20일 날 백두산 등산을 했는데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이제 이 김정은의 세 가지 태도 변화는 이 통미봉람에서 남한을 미북 대화의 중재자로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경제 어려움을 고백을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북한을 좀 도와달라. 고속열차, 도로 등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일이 참 많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 반대에도 서울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목차가 뒤에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문점 선언의 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자주 원칙의 통일과 교류 협력,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협 해소 위한 공동 노력,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방문입니다. 평양 방문입니다. 그래서 평양 가서 이제 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질적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 관계 해소. 그 중에 이제 부속 합의서로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어요.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교류 협력 증대 및 민족 경제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하고 조건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우선 정상한다.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만든다. 산림 분야, 보건의료 분야 협력한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매매소를 개소하고 화면 상봉과 영상 편집을 교환한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2020년 하계 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23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그다음에 핵 위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한다.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이제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14선언 기념하는 그 공동 행사를 평양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갔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제 여러 사람이 갔는데 한 150명 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이해찬 대표가 14선언을 정신을 잊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 하면 뿌리가 없는 줄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줄기가 있느냐. 뿌리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문헌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와서 10월 19일 날, 10월 20일 날 돌아와서 14선언, 6.15 선언이 이행 안 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본인들이 집권하는 기관에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도 이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해석이 달라요.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걸 이제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준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돈 얘기를 자꾸 해요. 우선 돈이 뭐 6천 몇백억이다, 2천 몇백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뿌리. 그걸 제가 설명할 거고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썼던 책에 2002년, 7년에 썼던 북한 협상형태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6월 6일자에 6.15 국가 기념일 될 수 없다. 이런 제가 실론을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이 6.15 날짜를 국가 기념일로 한다고 국회에 결의안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조선일보에 그걸 썼더니 결국 이게 연결이 돼서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이번에 그 평양선 이 판문점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비준한다는 이런 정신이에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10월 8일 날 이 남북한이 14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조선일보에 썼어요. 현실 무시하고 명분 없는 문서의 장래다. 장래성이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15 선언, 14선언,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 선언의 뿌리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런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에서 나와서 그것이 노동당 규약에 들어가고 6.15 선언에 들어가고 14선언이 된 거예요. 제가 그것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22년 12월 5일 날 고민테론 제4차 대. 고민테론은 뭐냐면 전 세계를 공산화한다는 게 고민테론 운동이에요. 그게 동양 문제에 관한 일반 태제라고 해서 레닌이 발표를 했어요. 그게 그때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동양을 식민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양이 지금 서방의 서구 제국의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 구체적 방도가 뭐냐? 민족해방과 인민주의 혁명 노선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의 혁명 노선. 이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북한 노동당 규약에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주의 혁명 노선을 완수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4년 2월 27일 날 노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 전략을 발표했어요. 1단계는 북한의 혁명 기술을 건설하고 남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이거예요.
그게 남조선 혁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민족해방,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혁명 완수. 이건 뭐냐 하면 공산당 활동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는 거예요. 문장이 똑같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제2단계는 이제 남한의 이 인민민주주의 정권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정부하고 합쳐서 연방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15 선언에 나타납니다. 제1항.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이게 민족해방이에요. 2007년 10월 선언 제2항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 이건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의 근거예요. 이게. 자, 연방제가 이게 이제 레닌부터 출발해요. 레닌이 이제 1920년 6월 5일 날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라는 연설을 하면서 연방제를 제의합니다.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가도 형태다 이거예요. 소련 연방제가 그 예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서 연방제는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가도 형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사 경제적 동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김일성 신년사에서 나오느냐? 91년 김일성 신년사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 양반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나아간다. 이것도 레닌 연방제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면 1민족 1국가 2체제 지역자치정부예요. 그러니까 이 남북한에 자치정부가 있고 그 위에 연방제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 연방제가 하는 활동이 뭐냐면 군사, 외교, 정치기의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낮은 단계 연방제 가진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 연방제로 간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야 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 연방, 완전통일 이렇게 간다는 그 남북 연합 단계와 형식상으로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선언에 6.15 선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문 틀이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6.15 선언이나 14선언 이런 거 지금 판문점 선언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레닌의 이 공산주의 혁명에서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나오고 북한의 대남 정책에서 나오고 그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죠. 좌파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예요. 평화 번영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런 표명과 허위로 북한 주장에 동조한 거예요. 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6.15 선언 제1항 미군 철수 및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 하는 게 북한 주장이에요. 6.15 선언 1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는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 이렇게 국민을 속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예견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력을 했어요. 6.15 선언 제2항 남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북한이 이제 6.15 선언 끝나고 나서 바로 발표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물론 했죠. 그때 북측이 뭐라고 했냐면 남측에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해주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북측이 1960년 김일성이가 제의한 연방제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한 거예요. 또 14선언 제1항에서는 6.15 선언 또 구현 제2항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6.15 선언과 14선언이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 정책 기반의 기반이 구축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레닌이고
대남 북한의 대남 노동당 규약이고 그 실천 방안이 6.15 선언이고 14선언이고 나아가서 지금 판문점 선언이다 이거죠.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돈이 6천억이 2천억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뭘 지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총괄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면 이 공산화 통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6.15 선언과 14선언을 개성한 거예요. 이제 이 평양선언과 그 판문점 선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다시 설명드린 북한의 대남 전략은 뭐냐 하면 자민통일, 자주, 주한미군 철수, 민주,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예요. 이래서 남쪽에 이렇게 되면 남한에 공산정부가 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쪽엔 공산화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연방제로 가자는 게 북한의 자민통통일 정책이에요. 노동당 교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했죠.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좌파 정부 재임 시에 이 대북 포용 정책과 6.15 선언, 14선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북 포용 정책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부끄러운 역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고 매도가 됐어요. 이건 어느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한 소리예요. 북한은 그때 어떻게 했냐? 남한이 이게 지금 벌써 2010년경 이야기예요, 지금요. 오늘날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그랬어요. 남한이 이미 적화됐다. 정신적으로 적화됐다. 통일만 남았다 그랬어요. 이제 6.15 선언 이걸 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평가한 이제 근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71년부터 대화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 대화가 이제 복원됐다는 겁니다. 최초 남북한 대화를 할 때가 71년인데 제가 72년에 평양에 다녔어요. 우리 대표단 모시고.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는데 지금 75세가 넘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 6.15 선언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항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통일 전에 평화가 중요한데 이게 없는 겁니다. 통일 원칙이 아까 말씀대로 1항, 2항에 있는데 서로 남북한이 해석을 달리하게도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로 통일이 1항입니다. 우리는 민족 당사자 해결, 남북한이 당사자 겸 해결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항목,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 공통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해 간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북이 연방제를 포기했다. 북한은 남이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북한의 연방제를 합의했다고 한 거예요. 그게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행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지원과 남북한 교류 협력의 질적 양쪽으로 경제 증가됐어요. 정부 차원에서 한 10년간 69억 5,950만 불을 북한에 줬어요. 비정부 차원에서 한 7억 불 정도를 줬어요. 최근에 미국 의회 조사국에 발표가 되는데 이 돈으로 북한이 핵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북한에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 회담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뭐 5억 불의 말도 있고 4억 5천만 말 있고 그래요. 6.15 선언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14선언은 뭐냐 하면 6.15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게 14선언이에요. 그것도 이 대통령 선거 2달 전에 했어요. 2007년 12월에 선거인데 10월 달 했으니까 그럼 이거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9개 항을 했는데 공약을 했는데 제가 제목이 조선님이 썼던 글 이름이 현실무시와 명분 없는 문서라 그랬어요. 현실무시는 뭐냐? 이행될 수 없는 6.15 선언을 구체화한 거예요.
첫 번째 6.15선언 구형과 국가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 첩회의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2항에.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정착 논의가 없고 공동의료구역 설정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NLL이 없어지면 북한 군함이 인천공항 앞까지 오는 거예요. 서해에도 경기, 서울, 서쪽의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미 2007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또 똑같은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서해 북방 한계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하는데 육지는 군사 분계선이 정해졌어요. 근데 바다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지금 보이는 대로 이 휴전협정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이쪽 지역을 다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을 이제 우리는 북한은 이제 바다도 분계선을 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유엔군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넘어갔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 어선들이 이 조기 잡기 위해서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의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한 달 이후에 북방 한계선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렇게 성립했어요. 이렇게 이게 북방 한계선 이제 이렇게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설정을 하고 이걸 이제 계속 지켜왔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리고 북한이 이 1950년도 중반에 자기네들 영감에 이 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냐 하면 70년 중반쯤 돼서 70년 초인지 북한이 이 선이 문제가 있다. 이건 너희들 일방적으로 거부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해군이 지키기 때문에 이걸 잘 견디고 있었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선을 하나 그었어요. 북한 주장 해상 경계선이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경기도와 이 항해도 사이의 중간선을 택일한 거예요. 이게 선을 그은 거예요. 터무니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설치했냐 하면 이 좋다 그러면 연평도, 이 백령도, 소청도 이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다니는 길을 바닷길을 열어준다 이게. 이렇게 열어줬어요. 열어놓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측은 정전협정 당시에는 굉장히 이 북방 한계선을 좋아했는데 점점 이제 자기들 해군이 강해지고 시작하니까 이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선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인천이 여기에요, 인천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번 저희 평양선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4선의 문제점은 뭐냐면 적자상대인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 경제 특구를 이제 건설 합의했어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 산업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조, 대외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116조쯤 됐어요. 그 14선의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명분 없는 문서예요. 대통령 선거 2달 앞두했다 이거예요. 북한 계획 개방 전혀 언급이 없고 국군 포로 납북 의료와 인권 문제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4.27 판문점 선언과 이 9.19 평양 선언에서 이걸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선언은 6.15 선언과 14선언을 개성한 거다. 이 두 선언은 특징이 뭐냐 하면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막연해 표현이. 나중에 이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설명하겠지만 클리어가 되는데 이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01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핵이 안 나오네. 북한의 모든 북한 핵 무기 및 핵 포기 계획 발표가 되어 있고요. NPT 복귀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그냥 한반도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평화투전 만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반도의 비핵화의 공동성 이거 보면요. 이것도 보면 이게 1992년 1월 20일을 만들었어요. 총리 간에. 그러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조장, 배비, 사용을 아니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남과 북은 핵 제철 시 플루토늄이에요. 우라늄 농축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15번 이상의 회담을 했어요. 군사회담. 북한이 이행 안 해서 그냥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수준에 전혀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냥 당사자가 포기가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선언의 문제가 뭐냐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주장이 나와요.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그래서 1956년 이래 주한미군의 핵 전략자산 철거와 핵 전략자산 전개, 그러니까 B-52 이런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국에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1차 판문점 정상회담 4월 27일에서는 북한 핵 폐기의 구체적 대상, 금정, 사찰 방법, 시한 등 이런 걸 전혀 명시하지 않았어요. 또 당시에 그 4.27 이후에 북한이 핵 폐기를 1년 이내에 한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흘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2021년 1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이제 우리 특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선언에 있는 이 지금 선언 이후에 억류 미국 사람을 석방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쓸모없게 된 풍계리 시험장 이걸 폭파해가지고 북한 핵 폐기와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요구한다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2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 핵묵질, 핵 리스트, 시설 리스트 이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1992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시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냈어요. 16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한 결과 중요한 한 개를 뺐어요. 그게 영변 핵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2005년 6월 6자 회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그때 무슨 또 일을 했어요. 그때는 북한이 방북한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방대한 핵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하고 또 6월 26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서 핵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27일 영변 원조의 냉각탑을 폭파했다는 거죠. 지금 하는 건 이거 지금 하고 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자 그러면 그 북한이 그 비핵화 대상과 폐기 방법 보상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 핵 폐기는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 핵 무기 물질 시설 리스트를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을 하고 폐기하는 순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국제적 절차는 강도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 유관국 전문가 참고에 연구 폐기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시설을 신고한 이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미리 낼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이 뭘 하면 나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국제적 원자력 북한 핵 폐기의 절차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한다는 그런 걸 트윗을 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번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심 분리기를 통한 고농축 우라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미사일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평양선이나 판문점 선에 이 구멍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핵 폐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김정은의 핵 없는 한반도 한마디에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합의해 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중 감시 정찰, 해상 훈련과 초기 남침 억지 전력 활동 포기 등을 스스로 이걸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북방 한계선 이거를 없앤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군사 분계선 10km에서는 지상 적대 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 여기 첫 번째고요. 바다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북한의 초도, 우리의 덕적도 여기에 135km인데 폭이 이거 여기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에서는 속초와 통천 사이 이걸 80km 안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동부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80km, 40km 이 적대 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누어서 이 헬리콥터는 20km예요. 그 다음에 큰 비행기는 이제 40km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론 보면 이게 뭐 근사하게 보여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더 설명이 또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서해 그 덕적도하고 초도 사이에 해놔면 우리 해군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훈련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동 훈련도 못해요. 그럼 해군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백령도에 있는 우리 국민과 또 해병 여단, 해병부대 이건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을 속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에 매우 유리한 구역을 설정했어요. 이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지켜온 땅 저기 바다인데 이걸 그냥 준 거예요. 북한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그 자기들이 선을 정하고 99년에 정하고 2000년에 또 이제 통항 항로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뭘 했냐면 이런 선을 또 그었어요. 그 밑에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비 개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북방 한계선보다 아래쪽을 그었어요. 그 어떤 거는 한 15km 정도 남쪽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날 19일인가 그 조선일보 보니까 그게 나와요. 아니 이게 발표는 뭐냐면 요게 처음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이게 80km인데 40km 됐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135km예요. 이게 북한은 우리는 한 75km고 얘들 한 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내준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을 했어요.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해서 우리 국방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여기에 북한이 그은 선 이게 이제 2004년에 그은 선이거든요. 이걸 혹시 이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는 75, 65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추석 전에 누가 막 문제를 제기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어떤 비서관이 추석 밥상에서 말이지 한국이 NLL을 팔아먹었다고 할까봐 국방부가 실수했다 이거예요. 지금 1kg도 아니에요. 2kg도 아니고 이렇게 몇십 킬로를 주고도 그냥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전열을 깨뜨리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핵폐기 협상의 조화를 요구하는 미측 주장과
충돌하고 또 부담 많은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옛날 얘기를 잠깐 하나 하면 여러분 동탁이라고 기억나세요? 삼국지에 나온 동탁. 동탁이 그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천자를 이제 천자는 그냥 놔두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18 제후도 일어나가지고 동탁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탁의 그 사이가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그 장인 영감, 이러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쪽에 저기 장군 선봉장의 손책인데 손책한테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나?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 그 따님하고 동탁의 딸하고 손책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가 이유가 손책을 찾아갔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이래저래 해서 당신이 나한테 같이 협조를 하면 내가 배설도 큰 거 주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손책이 아들을 불러냈어요. 아들이 8살이에요. 이름이 송건이에요, 송건.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동탁 승상에 딸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이 송건이 뭐라고 딱 답을 하냐,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 나이가 20살이고 난 8살인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두 번째, 왜 저 사람이 제의를 합니까? 지금 18제호 연합전선을 깨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갑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 얘기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제재 전열을 갖추었잖아요. 이걸 깨기 위해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책의 아들 송건은, 손책의 아들 송건은 8살인데 아는 거예요, 정세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금년 초에, 작년까지 그렇게 무슨 뭐 전쟁할 듯이 하더니 평화체제 제스처를 쳤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국제 제재를 깨기 위한 짓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언제 우리가 말려들은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북한 체제가 북한까지 확장되느냐,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느냐, 노예 세습 독재 체제의 이것이 남한까지 지배되는 공산화 통일이 되느냐, 이거 택일에 대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릉라도 5.1 경기장 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적대관계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족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발전한 한국과 남침,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중간 형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화 통일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험 철폐. 남한의 공산정부 생기면 연방제로 간다. 이게 적화 통일 정책이에요.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김일성 민족. 이게 민족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습관 같이 하는 사람을 같은 민족이라 그래요.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사람이라야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야?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협상도 말이죠. 협상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협상은 서방에서는 뭐냐면 한국도 그렇지만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때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협상이에요. 북한은 협상이 뭐냐 하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원방법 공산주의 혁명은 폭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한다게 되는 거예요. 심정을 했어요. 김일성에는 71년 남북대화 시작하니까 그 지금 남북대화 이유가 뭔지 모르느냐? 국제 정세에 보아서 남쪽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거야. 전혀 뭐 다른 생각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일은 육자 회담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육자 회담이 뭡니까? 북한 핵 폐기 위해서 하는 회담 아닙니까? 거기 가서 북한 핵을 인정받고 오느라 지시를 했어요.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북한 회담에 나가는 사람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80년 전 회담에는 항상 제가 교육을 했어요. 대표단에. 물론 요새 물론 연락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북한 협상의 특징은 뭐냐면 협상은 개막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 토론한 중간 단계가 있고 합의 단계가 있고 이행 단계,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회담을 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요구한 사항이 안 될 경우에 안 되면 회담을 깨는 거예요. 71년 대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700여 회 했을 거야. 몰라도. 합의서도 한 200~300개를 만들었어요. 이행되는 거는 우리가 북한에 뭐 돈을 주는구나 뭐 그런 거는 이행되지 나머지는 이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가연합도는 나전당과 연방제를 실현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르면 연방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연방제 있는 나라 보십시오. 미국 연방, 영국 연방, 러시아 연방, 러시아는 뭐 연합이 됐지만 여기 전부 다 정치, 경제, 체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근무했던 파키스탄 연방제 사회주의 다 똑같아요. 체제가. 2013년 봄에 김정은은 노동당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국 양제 통일 어때? 북한이 중국되고 남한이 홍콩 되는 거야. 그거 하면 좋겠지? 그러면 남한에 있는 경제, 그런 자본 다 우리가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어떻게 연방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일국 양제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우리가 당사자였어요. 핵 무장 안 하고, 뭐 시험 안 하고, 다 아까 설명드렸죠. 배치 안 하고, 우라늄도 안 하고, 프로튬도 안 하고. 그게 우리가 몇 년을 걸쳐 교섭해가지고 만든 게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에요. 이건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북한 핵을 이고 살면서 직접 피해 당사자예요, 우리가. 미국 대화 중재자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좀 다시 하려고 그러면 북한하고 핵 교섭을 단단히 하든지 안 그러면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 금정, 폐기 응하도록 IEA, 미국 등 우방 국가와 협조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제 강경화 외무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하는 주장을 똑같이 했어요. 이게 대화 중재자가 아니고 저쪽에 붙어 있는다 이게 지금 사정이. 미국 정부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과 북한 핵 폐기 진정 간 속도 이것이 좀 조화를 이루어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 핵 폐기, 이제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 남북한 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종전선언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총을 맞대고 있는데 선언을 하면 그냥 평화가 옵니까? 한동안 어떤 형태의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렇게 우리를 이제 공격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느닷없이 지금 북한 핵 폐기도 안 하는데
선언한다 이거예요. 선언한다고 이 평화가 옵니까? 이게 문제는. 문 대통령은 미국 가서 그랬어요. 종전선언을 했다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취소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 조약 차원에서 계속 주장한다. 이건 지금 문 대통령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근데 본심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이 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저 미국 상원에서는 난리였어요. 또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좌우간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북한 간에 그냥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 현재, 미래 핵 모든 걸 폐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 확보로 북한 핵을 관리하는 우리의 스스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었던 이 파키스탄에서 인도가 1974년에 핵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바로 개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력 차이가 한 10대 1쯤 돼요. 국경선에서 뭐 우리처럼 군사적 도발 충돌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거. 큰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 하면 두 나라가 스스로 각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학교 공부할 때 한스 몰겐소라는 교수의 그 국제관계 책을 공부를 했는데 그 책에 되어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핵을 가지고 않는 나라가 전쟁했을 경우에 핵이 없는 나라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항복하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파괴되어 두 개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핵을 가지거나 아니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데리고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1962년인가 핵을 개발했어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전쟁을 해서 인도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핵을 개발했죠. 인도가 핵을 개발하니까 이제 파키스탄 개발했죠. 그러니까 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적 구체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전폭기 오는데 두세 시간 걸려요. 북한이 먼저 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세 시간 이후에 여긴 딱 저기 전멸됐는데 오면 뭐 합니까? 이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술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미국에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도 별로 저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핵무장 하느냐 그래요. 파키스탄은 이랬어요. 인도가 핵 개발하자마자 그 후에 정부가 많이 베꼈어요. 한 30년 동안. 역대의 뭐 지역과 뭐 상관없이 지역 출신 상관없이 우리가 뿌리를 먹더라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98년에 개발한 거예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지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두든지 또는 미국의 확장 억제책을 구체화해서 동해안, 서해안에 항공모함이 와 있든지 이거 없는 상태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황해북도 신계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단거리 미사일 한 150km 돼요. 150km. 서울에 오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정착과 민족 공영과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새 시대,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SNS를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막 그래요.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래요. 이런 거는 건전하게 안 돼요. 우리가 건전한 정책을 비판하고 건전하게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생각하죠. 아, 저 사람들 지금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건전한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갑자기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해서 전쟁을 끝낼 것이 아니고 북한하고 교섭을 해서 이게 다 미국이 또 구라파에서 하고 있는 포괄적 안보 협력 체제예요. 홍교득 교수님 한번 전문가일 거예요. 뭐냐면 군사훈련을 할 경우에 4단급 군사훈련, 연대급, 군단급 할 때 미리 통보를 해서 서로 참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단급 경우에는 한 6개월 전에 통보해요. 와서 보는 거예요. 아니, 군대가 있는데 군사훈련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체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군사훈련 때 창반단 교환으로 신뢰 구축 방안을 제의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평화선언의 문제점, 특히 평화가 경제다 하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 가짜 평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군사 합의서 이행되면 서해안은 어떻게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또 뭐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 모인 것처럼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통일전선. 오 대통령이 주로 그랬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시간을 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연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재산 있는 사람들 재산 내놓지 않네요. 이 통일전선 환란, 나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확고한 안보 의식의 바탕 위에서 단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활동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체제는 빠른 통일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복지 증진, 인권 존중 등 핵심 가치에 의한 올바른 통일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거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도 지금 SNS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핵에 참석했느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시족이 어디냐, 세대, 계층 이런 게 따라서 사람을 태결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자유민주 체제 유지라는 큰 공통 요소에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굽히고 대동단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유민주 체제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지 않고 미국, 북한, 여야 지도자를 구별해서 지원하고 질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독일 신학자의 마르틴 니무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나치한테 공산주의가 왔을 때 자기는 이 사람이 나치였던가 봐요.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가둘 때 나는 또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노조가 자기한테 왔을 때 막 얘기할 때 자기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태인이 와서 뭐라고 할 때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난 유태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날 위해서 항해해 줄 리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 내가 내 상황이 아니다 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김원구 씨라든가 젊은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연세 많은 선배 동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큰 뜻을 품고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또 늘 새로하고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기 한 30여 명 오셨는데 이분들은 다 사실은 제가 SNS 통해서 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화만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다 이거 참 어른들한테 말씀이 불편하지만은 성공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집 장가 잘 보내고 이거로 만족하면 대부분 여기 만족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돕는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을 도와야 돼요. 지식을 하든지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자꾸 기분 나쁘다. 난 산에 간다. 하루에 있다고 내려와요. 자기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큰 성공. 큰 성공은 뭐냐 하면 지식도 넓히고 경제도 넓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